6월 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신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의 뒷받침에 랠리에 지속하면서 코스피가 2008선을 돌파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지난 5월 10개월 만에 코스피 월간 순매수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일간 1조 원 이상 순매수 한 대 이어서 지난 목요일에도 9천억 원대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경기 우려에 따른 달러 약세로 달러원 환율이 11원 하락한 점도 외국인 수급 유입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고용 지표와 미중 협상 기대감에 3대 지수가 1%대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4개월 만에 6천선을 탈환했습니다. 5월 비농업 고용이 13만 9천 명 증가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실업률은 예상대로 4.2%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0.4% 상승했는데 전월에 비해서 오름세가 빨라지고 또 시장 예상도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켰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파국에 따라서 지난 5일에 14%대 급락한 반면에 6일에는 3% 오르면서 일부 만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런던에서 미중 간 고위급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히토류 문제가 핵심 의제로 알려졌는데요. 미중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미중 무역 협상과 애플의 WWDC 그리고 미국 물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 호조로 7월 금리 동결 확률이 83.4%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물가의 결과에 영향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환율 하락에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뚜렷합니다. 당분간 이러한 정책 수의 기대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상치를 상회한 고용 지표와 미중 협상 기대감으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S&P 500은 4개월 만에 6천선을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미국 고용 지표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유진입니다. 이제 5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대신에 3, 4월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당월치는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전 수치들이 좀 하향 조정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따라서 예상치 상회하고는 있지만 예상치 상회폭보다 이 전월치 하향 조정폭들이 대체로 커서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좀 시장에서 예상하는 흐름을 하회한다는 허점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5월에 고용이 증가한 산업은 헬스케어, 교육 서비스, 레저 접객, 운수 창구업 등이 있었고요. 고용이 감소한 것은 연방 정부나 소매업, 또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 눈에 띄게 증가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즉 해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연속 실업 수당 건수, 즉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가 좀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인 건수랑 실업자 수, 그러니까 빈 일자리 수랑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구인 건수가 좀 더 높기는 하지만 과거 대비 팬데믹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이번에 4.2로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소수점 둘째 자리 기준으로 보시면 25년 들어서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로 실업률이 4.0에서 4.24 이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고용이 여름에 크게 쇼크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2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4.24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도 넘지 못했던 이 4.3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고용시장에 대한 좀 우려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7에서 9월에 비농업고 10만 명 가정할 때 실업률은 7월 수치부터는 충분히 4.3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의 4.3을 확인하는 그 시점이 통화정책이나 좀 경기 측면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가 전월 대비 13만 9천 명 증가를 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표는 당월치는 예상치를 상회를 하나 동시에 이전 수치는 하향 조정되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실업률은 2025년 들어서 4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4.3%를 확인되는 시점이 통화정책과 경기 측면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유진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종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오늘 원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택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발간한 하반기 전망에서 총 3가지 업종의 탑픽을 꼽았는데, 원전, 금융, 그리고 이제 국방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원전에 대한 것들을 좀 발췌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전,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빼고 탑다운하게 볼 때 어떤 점들이 이미 급등한 원전주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1차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석탄이었고 2차는 석유였죠. 잘 아는 바와 같이. 3차 에너지 전환의 주인공 원래 이제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세계가 펼쳐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탈세계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사실 작년에 쓴 올해 연간 전망에 이미 저희가 이제 원전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환경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면은 공공재 이론을 보면은 공공재 같은 경우에 시장의 선택에 맡겨놓으면은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안 좋지만, 공공재에 한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막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냐라고 하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벌칙 이익을 줘야 되고, 벌칙과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걸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왔죠. 협의를 해서 이제 친환경을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탈세계화는 이런 상황들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벌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만나가지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야 그래 우리 조금씩만 줄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동 행동하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어졌죠. 둘이 만나지도 않죠 거의. 그렇죠? 그 결과는 사실 이제 시장 실패 무임승차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2번째 보조금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을 치면서 선진국의 국가 부채가 급증했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정부들은 이자 비용 내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방비 증액은 이제 시작인 단계죠.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이 설 곳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친환경은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이제 3차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탈세계화는 의도치 않은 주인공의 교체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원전이 어느 정도는 그 역할들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2개를 보시면요. 주가가 그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원전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건 사실은 선수 교체예요. 지금까지는. 이것 수요를 늘어나는 걸 반영한 거 아니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수요가 전체가 파이가 전체 증가한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이 이미 비싸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때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무슨 수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났던 것도 아니죠. 하지만 급등했던 것들이 지금의 원전과 상당히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2가지 키 차트를 마지막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하반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 원전의 주가 상승은 2000년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패턴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그 주가 상승은 단순히 AI 수요 급증이란 차원을 넘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교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주가 상승은 새롭게 보일 것이라는 그런 이은택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상국입니다. 다음은 그 코스피 ROE 상승을 위한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증시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고 실제 주주의 수익률, 즉 ROE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주주 환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KB증권에서는 현재 한국의 이익 성장률과 총 주주 환원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실질 주주 수익률, 즉 12개월 선행 ROE 10.2%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주 환원 69% 또는 연평균 이익 성장률 6.5%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는 코리아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식거래 활성화 등 증권업종의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당 중심의 상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ROE 상승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투자 등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실질 주주 수익률 즉 ROE 10.2%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총 주주 환원율 69% 또는 연평균 이익 성장 6.5%가 달성돼야 한다는 그런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창민 의원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뉴스 이창민입니다. LS 머티리얼즈 IPO 대표 주관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발간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LS 전선이 43.5%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울트라 캐퍼시터의 매출 비중이 16%, 알루미늄 소재 부품의 비중이 84%인 종목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주요 투자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등 전방 산업 성장 기대감과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 LS 그룹 내 시너지 효과 등입니다. 울트라 캐퍼시터는 현재 풍력 발전과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의 채용이 되고 있고요. 알루미늄 소재 부품은 내연기관차나 가전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용 부품과 수소 연료전지용 부품 쪽으로 매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1분기 실적은 영업 적자 1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사업부인 LS 알스콘은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울트라 캐퍼시터 쪽이 전방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4분기부터 울트라 캐퍼시터 전방 시장 업황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까지는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 리스크는 전방 산업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향후에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성장세 둔화 그리고 기술 변화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 시장 경쟁 강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LS 머티리얼즈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저희 KB증권 대표 주원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LS 엠트론의 울트라 캐퍼시터 사업 부분이 물적 분화로 설립된 기업인데요. 주요 투자 포인트는 친환경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및 LS 그룹 내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1분기 매출액은 성장을 했지만 수익성은 적자를 했는데요. 원인은 울트라 캐퍼시터 수요 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울트라 캐퍼시터 전방 시장의 업황 회복은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이창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ESG 브리프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신정부의 정책 공약과 ESG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대 난자인 송전 병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풍력 단지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620km의 해저 송전망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리백 참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개통 연계 제약으로 지연된 프로젝트들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자본 참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조달 그리고 추진 효율성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전력기자재, 송전 관련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60개 이상의 아리백 참여 기업들 역시도 아리백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ESG 정보 공시 의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ESG 정보 공시 의무와 평가 지표 법제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자산 2조 원 상장사로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인데요. 이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일부 기업들의 주장과 같이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이 늘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함께 투자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1년을 맞이한 밸류 프로그램에서도 ESG 정보를 활용한 투자가 해외 투자자 유입에 유효하다는 점은 일본 밸류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가 국내 ESG 관련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신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대 난자인 그런 송전 병목 현상 해결에 나선다는 그런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볼 뿐만 아니라 송전 병목이 해소되면 그동안 개통 연계 제약으로 지연되었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김준섭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KB 이슈인데요.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2025년 6월 5일에 지금 신정부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 정부에 당시에 거부되어서 재표결에 들어갔는데 결국 폐기되었던 이정문 의원안을 재추진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단은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있고요. 결국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된다는 것은 지배주주랑 일반 주주랑 그동안 있었던 이해상충을 해소를 하겠다로 해석이 되고 키워드는 총주주 이익보호로 파악이 됩니다. 나아가서 그 외에 당시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재추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밝힌 바는 1개월 이내로 신속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결국 그 전과 조금 다른 점은 이전에는 만약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저희는 지난 1개월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좀 미팅을 했고 근본 상법 개정에 대한 피드백을 좀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보면 현재 한국 시장은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같은 경제적, 사회적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업들의 지배구조 불투명성 그리고 낮은 주주 환원율을 위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근본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만약에 확대가 되고 집중투표제 같은 정책이 도입이 돼서 일반 주주가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본인들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결국 주시장의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피드백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법 개정은 단순 지주회사를 넘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주 6월 5일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방침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382조의 3을 개정을 해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물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 재평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박건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